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2016년 제40회 읽어왔고요. 두 작품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녹화 시간이 벌써 8시 반이에요. 아까 오후 4시부터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오버돼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작품을 한꺼번에 1시간 만에 끝내버리면 어떨까? 그죠? 너무 늘어지면 또 피곤하니까요. 나중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자, 윤희영 작가님의 이웃에 선한 사람과 황정은 작가님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 두 작품을 1시간 만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너무 좋거든요. 정말 잘 썼거든요. 자, 먼저 윤희영 작가님의 이웃에 선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도 대상작에 버금간다 생각해요. 대상 받아도 뭐 좋다.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게 이야기가 되게 독특한데요. 이 한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그 사건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는데 그 윗집 위에서 2층인가? 그 열린 창문으로 누가 식초를 머리 위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화들짝 놀랐죠. 도대체 누구야? 근데 인기척도 없어요. 근데 그 창문을 보니까 까매요. 불이 꺼진 거죠. 그래, 아니 내가 담배 연기가 불편하면 뭐 말로 하던가. 근데 식초를 부어버리네? 아무 말도 없이? 불쾌한 거죠, 이 아저씨는. 아니 소통을 하지 않고. 아니, 그런 사건이 1번 사건이 있어요. 1번 사건. 그리고 2번 사건은 이 마트에 갔는데 이 아저씨와 이 아내가 마트에서 장 보느라 정신 없는 동안 그 아이가 있어요. 꼬마 아이가 혼자 마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도로 쪽으로 걸어갔죠. 트럭이 달려오는데 트럭이 이 아이를 칠 뻔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아이를 구해주죠, 극적으로.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이게 2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와 얼마 전에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네. 근데 지금 아이를 구해준 청년이 그네를 미친 듯이 탔어요. 근데 어떤 막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그 청년이 구해준 거예요. 이 자기 아이를 구해주고 그 청년한테 보답하려고 막 미행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들어간 집이 아까 그 식초, 밤에 담배 피다가 식초 맞았던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를 끼쳤던 이거 되게 이상한 그 청년이 내 아이를 또 구해줬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소설입니다. 이게 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웃의 제목이 이웃에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자기는 미래를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해요. 미래를 알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 여기서부터 이제 SF적인 뉘앙스가 훨씬 풍기죠. 근데 그 대사를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정말 신박합니다. 미래를 안다고? 과거를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돼요. 그런 어쨌든 이런 소설이고요.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정말 좀 많은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거는 이제 구조로 읽기보다는 어떤 조금조금한 어떤 담론, 이야기성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되 그런 어떤 미래를 또 이제 보이는 어떤 황당무계한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 앞부분은 다 뛰어넘고 이 이 청년, 이상한 청년, 미래를 보는 청년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서 읽어 드려 볼게요. 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어, 어디 갔냐? 그 청년과 대화를 하거든요. 음, 그 237쪽부터 시작하는데 꽤 오랫동안 대화를 하죠. 거의 절반 이상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날 밤 일은 죄송해요 하면서 나오죠. 어, 238쪽에 보면 보였어요. 예? 사고가 날 게 보였다고요. 몸이 닿으면 보여요. 저번 날 공원에서요. 아드님이 제가 타던 그네줄을 잡았잖아요. 그때 손이 닿았어요. 그래서 보였어요. 아, 예. 보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럴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반반이에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해요. 아니 요즘엔 안 할 때가 더 많지요. 일이 바빠서요. 하우스님이 이 대사 보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이런 인물이 사실은 살짝 고깝지는 않은 게요. 어, 약간 뭔가 좀 저는 어, 물론 이런 어떤 어, 소설도 이제 좋아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뭐 매력 있거나 유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네. 어, 뭔가 이제 미래를 보았다는 것을 마치 이제 자신의 어떤 셜록 홈즈 탐정에 대해서 마치 이제 페이크를 어, 유려하게 이제 미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상의 어떤 인물 들을 이제 좀 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음, 어, 만약에 그런 어떤 슬픈 어떤 사람을 가정한다면 미래에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어떤 어, 선들이 이제 보여서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방지하고 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경고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정한다면 저는 어, 이거는 뭔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소설에 일단은 있어서 예. 네. 한번 대사를 더 읽어볼게요. 음. 일단 설정 부분만 본 거니까 어, 240쪽 보면 그는 28살이고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자기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안다고 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느냐고도 했다. 그 이게 인제 저는 인제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화나 드라마 반전 있는 혹은 웹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런 설정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이 웹툰 만들어도 재밌겠다.' 생각 들거든요. 241 쪽에 보면 어 그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래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그 말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 그중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것과 정반대예요. 저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이미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명백한 미래가 있죠. 대신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다뇨? 말 그대로예요. 지금 제가 여기 아저씨랑 같이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게 된 건지가 보이지 않아요. 불확실한 거죠.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옥고는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과거가 하나가 아니에요.
번호를 붙이자면 어디 보자. 1번부터 한 40에서 50번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것만 추리자면요. 1번 과거는 아저씨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대로예요. 제가 그네를 타고 있었고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고, 그런데 2번 과거에서는 제가 공원에서 아저씨를 만난 게 조금 전이 아니라 아침이에요.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걸지만 제가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5시 반쯤 다시 찾아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려요. 그래야겠다고 아침부터 계속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 온 거예요. 3번 과거는 또 미세하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야, 이거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신선하다, 설정이. 과거가 여러 개라고? 과거를 근데 모른다고? 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미래는 분명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정반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미래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가짓수를 나열할 수 있잖아요. 미래는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할 수 있고, 근데 과거는 분명하게 알죠, 보통 사람들. 일어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과거가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 과거가 없어. 저에겐 과거가 없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그 중에 하나. 어떤 걸로든 어쨌든. 근데 미래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하우스님 이 설정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거가 없다면 1번부터 50번까지 없겠죠. 근데 다시 과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이 가장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이제 복귀하거나 다시 생각하는 어떤 감정선에서, 아니 감정선이 아니라 미래시를 이제 본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내가 오늘 뭐 어디를 갔으면 어떻게 되었고, 어디를 갔으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어떤 선택지가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재밌는 인간의 어떤 생각들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 그라는 사람이 그러면 과거를 그렇게 되짚으면서 과거의 어떤 순번을 정해서 미래를 확고하게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이 인간의 철학을, 인간의 어떤 국면을,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 그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 말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결국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대화하는 말들이 어, 미래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말들의 영향을 받아요. 정말로 그 미래대로 살게 돼요. 헬조선이라는 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단어는 현재 사회 현실이 어떻다는 걸 고발하고 경고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까는 보수 칼럼들은 그래서 나쁘죠. 그래서 그런 거 뭐 쓰는 놈들은 아주 뭐 나쁜 애들이고,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기도 해요. 암울하게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그 미래시를 본다고 그 착각하는 어떤 사람이, 혹은 그렇게 미래시를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경고나 이제 말들 중에서도 굉장히 협소해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국면의 말들, 영향을 받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고발하고 경고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게 서로 이제 막 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네. 매우 사실 네. 협소한 국면이거든요. 이게 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미래를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무수한 철학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미래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음, 말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전제를 가정하에
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너는 뭐 장차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너는 뭐 안 될 거야. 뭐 너는 뭐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을 거야.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 하나로도 이 소설 하나의 전체 국면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저 드는 생각이 이런 SF 같은 경우에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독특하잖아요. 과거는 모르고 미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남자. 되게 독특한 설정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그런 설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작가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다 설정 설명, 이 243쪽도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읽어보면. 근데 이런 설정 설명으로,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있죠. SF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 부작으로 나눠주면 1부는 거의 설정 설명하는 어떤 종족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관은 어떻고,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재밌어요. 가치가 있고. 이거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소설 자체는. 이 남자는 실제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떨 것 같고 이런 거를 작가가 상상을 해서 쓴 거죠. 근데 그 반대편에는 이 아저씨, 상식을 갖고 있는, 이 남자애가 미쳤나? 그래서 의아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을 좀 정상적인 사람을 두고 얘는 되게 비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 이런 구도 자체는 좋다. 흥미가 있다. 좀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좀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이 소설의 설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이 어떤 깊이랄까? 이 문학적 깊이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윤영 작가님이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게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건가요? 기분이 든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모두 가능성일 뿐이에요. 음, 제가 미친 것 같죠? 솔직히 조금은 그러네요. 나는 마침내 말해버렸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아드님이 차도에 뛰어들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상 같은 걸 받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요. 저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총알 앞쪽을 꽉 끌어안고 매달려 있다고요. 저는 제 머리 뒤쪽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리 뒤쪽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 총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몸의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거기서 방향을 바꾼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봐서 아는 일들만 계속 다시 봐야 한다면 결국 정신을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대답하면서 대체 뭔 소리야 생각했다. 독자들도 똑같은 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제겐 대신 과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어난 이상 미치지 말고 살라고요.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서 그걸 잊고 왜곡하고 합리화하죠.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없어서 잊고 왜곡하고 합리화해요. 보통은 생각을 안 하죠. 저는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리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음, 이 청년이 자기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건데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데 딸도 낳는다고 하죠. 그 손주 소- 딸도 낳는데 딸을 낳고 어 근데 그 딸은 자라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또 손주를 보고 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그의 손녀 얘기가 250쪽을 넘어가면 그의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터진다. 크고 참혹한 대형 참사가.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고만 말해두죠. 이런 나라에서 계속 터질 법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하지만 정말로 또 터질 거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그래요. 계속 터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후에도요. 많은 사건이 떠오르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그런 사건이 터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음. 그래서 손녀가 죽어요. 손녀가 죽어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죽고 딸도 딸도 어 이렇게 딸도 죽고 자책 속에 살며 마음이 깊어지고 결국 마흔이 되기 전에 세상을 뜨고 만다. 스스로 찾길에 뛰어드는 것이다. 손녀가 죽고 죽으니까 딸은 자살하죠. 이게 미래라고? 이런 미래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를 알면서도 살아내야 하는. 미래는 정해져 있어 이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우스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야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느낌도 들고 섬뜩하잖아요. 근데 예언이 막 뭐 진짜 맞는다 그러면 결국 미래를 다 알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 근데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러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뭐 네. 그런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 소설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조금 뭔가 그 두 가지 국면에 서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만의 어떤 상상계적인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쳤다. 그럴 수, 우연히 그럴 가능성 있죠. 맞아떨어져서 이런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건지, 두 가지 국면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둘 다 이제 관찰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어, 이것이 뭐 진실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저는 근데 애초에 어, 그런 그 어떤 뭐 사고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재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미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어떤 뭐 분한테 뭐 너는 이제 관운이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운이요? 관운이 있다고. 네. 관운은 좋은 거잖아요. 관직? 음, 그렇죠. 관직운이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때 공무원 계속 떨어졌거든요. 2, 3년 동안. 음, 어,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말을 그냥 뭐 재미로 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 뭐 공무원 뭐 해도 그 전에 이제 2, 3년 뭐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붙을 확률이 그래도 한 50% 반반 정도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요. 음, 이거는 그, 그 미래시를 보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들,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자꾸자꾸 나와서 그 마음이 많아지는데 그 선한 마음에는 아무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 거라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라고요. 하면서 우리는 세상은 지금 너무나 병들어서 타인의 선의뿐만 아니라 자신 안의 선의까지 의심하고 그것을 망상의 위치로 격화시킨다. 그런 지경까지 온 것이다. 정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이거는 이 사람의 캐릭터와 정반대예요. 아니, 정반대라기보다는 음, 되게 현실적이고 지적인 얘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상충돼서 혼재된 캐릭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만약에 그 미르시와 과거시까지는 허구라고 쳐도 이 또 좋은 지적인 소리는 뭐라고 파악해야 될까? 이런 뭐 아이러니한 국면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캐릭터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될 때, 어, 그 선의나 뭐 망상의 위치까지 격화시킨다는 어떤 그 지경에, 혹은 세상에 뭐 너무 병들어서 뭐 타인의 선의를 또 이용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환경까지 온다는 거에 대한 어, 그런 어떤 캐릭터와의 어떤 접점이 있는 나와 이제 그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면 그의 캐릭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선한 마음에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거, 이것도 영웅적이죠. 근데 또 이상한 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실제 그냥 어떤 사람인가, 실제 사람이라서 이거를 기록을 하시는 어떤 측면인가, 음. 아니면은, 어,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의의랄까? 이렇게 쓰신 이유를 짐작해 보면 결국 이것도 요번 2016년 작품들이 특히 사회 문제, 특히 정찬 작가님의 등불 같은 경우는 세월호를 그냥 대놓고 가져오셨죠. 그래서 그 주제로 쓰셨고, 윤희영 작가님이 이웃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양들의 역사 같은 경우에도 김경욱 작가님의 양들의 역사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사건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웃에 사는 사람도 결국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결국엔 일어나는데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미래에도 뭐 앞으로 뭐 2030년, 40년 그때도 일어난다는 건데 계속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근데 소설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게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설 자체가 이런 설정 뭐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의 힘이 그런 거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일단 이렇게 가정해 보자. 이런 사람이 진짜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인물이 등장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대형 참사에 대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뭐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좋은 의미로. 워낙 이게 진짜 몰입해서 미친 듯이 몰입해서 봤거든요. 어, 안에 어떤 전율 같은 걸 느끼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실제 이 아저씨가 그냥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이 청년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뭐 소름 돋아요. 실제로 자기는 다 알고 있대 미래를. 나의 미래도 알고 있고. 자기가 손녀를 낳았는데 손녀가 죽고 딸도 자살할 걸 알고 있어요. 실제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이 소름 돋을까. 그 딸과 손녀가 죽을 거 알면서도 결혼할 거 아니에요? 미래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청년은 그 심정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저도 인제 우리 대형 참사들 그 부모들도 떠올리게 되고 근데 우리는 뭐 다 회상은 과거밖에 못하지만 이 청년은 미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좀 웃긴데 미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기억을 하고 몇십 년 후에 그렇게 될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하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왔던 건데 미래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와 버린다고? 그렇게? 바꿀 수 없어. 미래에 솔직히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건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살아가는 일상은. 근데 이 청년은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이 소설이 노리고 있는 지점도 SF적인 상상력이
이 청년만은 다른 사람은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는데 노력해서 어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를.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어. 아까 1번부터 50번까지 나왔잖아요. 뭐 1번 과거로 해도 되고 3번 과거로 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과거는 어떻게든 좀 바꿔갈 수 있는데 선택지가 있는데 미래는 전혀 선택지가 없어. 이런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현실을 알잖아요.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청년은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네. 이게 실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이건 우리한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미래는 원래 바꾸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되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소설을 읽음으로써.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청년은 못하는데 우리가 노력함으로 해서 이런 큰 참사도 막을 수 있겠다. 바꿀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우리는 이 청년은 못하지만 여기까지 윤희원 작가님은 노린 거 아닌가? 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하우스님은 어떠세요? 이 소설의 의의랄까? 물론 뭐 일곡이처럼 뭔가 뭐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리고 사실 뭐 인간의 당연스러운 측면에서는요. 어, 꿈에서 그런 거를 잘 보이는 면이 있어요, 사실. 이제 꿈이라는 아, 게 예, 꿈. 현실에서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이나 관계나 어, 인간에게 이제 뭐 상처받은 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혹은 어떤 관계에 있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뭔가 망쳐버릴 거라는 뭔가 뭐 그런 것들이 의심이 있지만 섣불리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뭐 말을 못했다든지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뭐를 이제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혹은 나한테 뭔가 환한 웃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계속 막 엄청나게 쌓여서 꿈에서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쵸. 예. 예. 그쵸. 예. 그것이 근데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음, 그,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 꿈에서 나온 어떤 친구들이랑 막 바베큐 파티하고 막 소풍 가고 막 재밌게 놀다가 뭐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할머니가 막 돌아가셔고 뭐 엄마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반찬을 하고 있는데 막 그 반찬 냄새가 맛있고 뭐 꿈은 사실 그런 무의식들을 다 그냥 보여주는 거라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전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할머니가 이제 막 손발이 이제 너무 이제 막 차갑다고 하시고 이제는 이제 뭐 성광까지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고 뭐 이렇게 이빨도 많이 빠지시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더 선명한 미래지 꿈에서 봤다고 막 그 막 할머니한테 오히려 막 과잉 보호를 한다. 그리고 할머니를 이제 절대로 이제 밖에 못 내보내고 막 맛있는 거를 이제 사들고 와서 막 먹이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제발 막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안 돼요 막 앞에서 운다 이거는 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나 이제 그런 확답을 주는 것이 더 미래시에 대한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음, 데뷔를 할 거라면 음. 다 메모를 해서 다 뭐 이렇게 이 남자는 자기는 못 바꾸지만 다른 사람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메모를 다 해준다. 체크를 해서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윤영 작가님의 의도는 어떻게 좋았다고 잘 통했다, 잘 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소설이 철저하게 이건 그, 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의,
윤리적인 그런 의도로 쓰인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도 뭐, 이 남자의 의식도 굉장히 그 많은 어떤 생각들을 오가고 있고요. 뭐 예술의 존재 의의나 뭐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 같은 뭐 주제나 뭐 스트레스를 풀어줄 폭력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뭐 영어 노래, 똥통에 빠진 이야기, 영웅이 못된 해적의 팔을 뭐 잘라내는 이야기, 뭐 바나나 껍질, 뭐 저주에 걸린 아이가 왕자에 찾아가 뭐 죽이는 이야기, 뭐 복수하고 뭐 엿을 먹이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무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음, 읽을 어떤 무의식거리는 저는 이제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이런 사실 이제 날 것의 무의식, 날 것 그대로의 무의식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환상 세계, 상상계 질서 같은 것들이 또 인간의 어떤 면을 많이 자극하고 많이 그런 것들을 밝혀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 또 이 나중에 이제 그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너무 혼재되어 있고 어, 그 혼재됨이 이제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면은 이 소설이 가진 어떤 이 혼재된 어떤 무의식과 혼재된 어떤 이런 의식 중에서도 뭐 좋은 것들도 있고 뭐 한계적인 것도 있고 뭐 협소한 것도 있고 인식이 뭐 넓은 것도 있고 인식이 이런 혼재된 어떤 인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하나하나 그 인식을 이제 막 따라가면서 마치 하나의 이제 어, 이거는 뭔가 하나로 된 국면으로 된 소설이야 라기보다는 되게 무의식이 혼재가 많이 돼. 음, 어떤 이야기는 국소적이고 협소하고 어떤 음, 이야기는 넓고 어떤 진정성 있고 밝은 이야기고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이 이웃의 선한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품,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아, 제가 좋아하는 황정은 작가님. 저희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부부가 유럽 여행을 갑니다. 유럽 여행 가서 겪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계곡에 갔는데 아이가 죽었죠. 그 수영하다가 미처 못 보고 애가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은 부부예요. 부부고. 근데 이거는 근데 황정은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잘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공통점인데 이게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미묘함이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아내는 어떤 행동을 계속 하냐면 어떤 가게를 들어가도 계속 집요하게 보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봅니다. 그 사물들을. 남편은 그걸 별로 못마땅해 해요. 밖에 나오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남편은 자기가 통역 다 하고.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 아내는 왜 이렇게, 근데 아내의 그 집착,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기차를 타고 사라져 버려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은 아내를 갑자기 아내가 열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네? 이렇게 끝나요. 아내를 잃어버린. 여기서 그럼 황정은 작가님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한 건가?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우스님은 이 작품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것도 사실은 이 무의식을 보는 것이지
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황정은 작가님 그런 거 잘 쓰세요. 무의식. 이 부부의 무의식. 딱히 이 소설이 이제 뭔가 형식상으로 구조상으로 어떤 상징계상으로 무언가를 그린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황정은 작가님이 그래서 대단한 작가고, 그래서 어려운 작가라 생각해요. 무의식을 정말 잘 쓰시거든요. 어떤 그 내면에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예를 들어서 그 빙산이라 그럴까? 빙산이면은 우린 빙산 위에 드러난 것만 보는데 빙산 밑바닥에 있는 게 거의 80%, 70%, 80%라면서요. 그걸 쓰는 작가가 황정은이다. 빙산 밑에 있는 그 거대한 어떤 모습들. 근데 그래서 좋고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소설도 그런 소설이고요. 부부의 무의식. 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서사 자체는 간단하게 어, 뭐 바깥 그 아내가 이제 그 있는 채로 이제 배가 떠나게 되는 얘기인데요.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어떤 무의식의 결들이 굉장히 풍성하죠. 어, 처음에는 그냥 뭔가 어, 잘난 척하나? 왜 이렇게 해외여행하지? 아니 제 무의식이고요, 이거는. 네, 제 무의식이고, 독자의 무의식. 예. 네, 그래서 어, 프라하를 거쳐 이제 베를린으로 이제 가고, 음, 이제 굉장히 뭐 스모거나 이제 더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방심한 표정으로 이제 잘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어, 헬싱키 도착하기 전에 뭐 기내식을 한번 먹고 뭐 활주로를 향해 활강하고 바르샤바 공항에 이제 도착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뭔가 불안의 어떤 지표, 어, 아, 굉장히 좀 하나하나 이제 막 숟가락에 은박지를 감아서 뭐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뭐 그걸 뭐 낚아채서 뭐 그녀가 아이를 혼내고 맞네. 맞네요. 아이와 셋이서 소풍을 간 적도 있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이게 또 여자의 어떤 심리의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 아닌가. 어, 불안을 어떤 대비하는 어, 음, 예민한 어떤 감각으로 자신의 어떤 최적의 어떤 상태가 이제 균열이 가는 거를 굉장히 좀 거부하는 음. 그런. 그래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면 296쪽에 아이가 8살 때예요. 자전거 안장이 사라진 얘기입니다. 누가 안장을 가져갔는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변명하듯 말하는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배 쪽으로 당겨 안았다. 아이의 머리가 뜨거웠다. 까만 정수리에 달라붙은 은행나무 숲꽃을 털어냈다. 안장이 있던 자리엔 세로로 솟은 파이프만 남아있었다. 안장이 사라진 자전거가 곤혹스러운 세계 자체로 보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느 개새끼가 가져갔을까? 안장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아이에게서 통째로 드러낸 것. 멋대로 떼어내 자취 없이 감춰버린 것. 이제 시작이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지. 이렇게 시작되어서 앞으로도 이 아이는 지독한 일들을 겪게 되겠지.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다. 거듭 상처를 받아가며 차츰 무심하고 침착한 어른이 되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몇 번이고 들은 이야기였다. 저는 황정근 작가님만큼 욕을 잘하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욕설을 잘 쓰시는 작가가 없다 생각해.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가잖아요? 아, 안장이 사라진 자전거가 곤혹스러운 세계 자체로 보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느 개새끼가 가져갔을까? 이거 이를 갈면서 말하는 거. 이거 감정 실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면을 달리다가 문장이 이렇게 평평한 데를 달리다가 이 문장이 툭 위로 굵어져 나와요. 송곳처럼, 압정처럼. 이게 이게 상당하거든요. 이 걸림돌이. 어느 개새끼가 가져갔을까? 그리고 또 다시 평평하게 가죠. 여기서 저는 이런 문장 되게 잘 쓰세요. 황정은 작가님. 잘 평평하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개새끼야. 이거는 속으로 막 그 울분이랄까? 이게,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아,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아,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과 상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문학을 이제 읽으면서 그것이 제 안에서 승화되기도 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나만 겪는 고통이나 상처가 아니구나 맞아. 하고, 대리 체험.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잘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이런 사고관마저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떤 불안의 지표나 어떤 공포의 지표나 어떤 질투의 지표 같은 거를 어, 감지하는 라이더를 이제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전 지금은 그냥 사실 편해지고 싶어요. 그냥 사실 그런 것들을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관측을 뭔가 해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음, 사실 좀 오만한 소리긴 하지만 저도 이제 충분히 고통스러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음, 그래서 이 중간 단계, 혹은 어떤 이것이 이제 완성 단계, 불안의 어떤 지표나, 그런 어떤 세계를 통째로 이게 드러낸 세계에서,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안장은 어디 있을까? 내 지갑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들이, 그냥 뭐, 좀, 그 나이가 들면 좀 편해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298쪽에 아까 그의 불안이 나오죠. 그는 대체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다. 그녀보다는 그가 조금 더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가 말했다. 프라하 사람들은 바르샤바나 크라쿠프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했는데 독특한 억양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빠르게 말했고 알아듣지 못하면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갈수록 위축되어 더듬거렸다. 그만 말하고 싶었다. 재료를 묻고 주문을 하고 추가 요금이 있는지 더 작은 것은 없는지 왜 주문한 것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지 이쪽이 맞는 방향인지 그게 어느 쪽인지 묻는 일이 피곤했고 나중엔 거의 두려웠다. 그녀는 모든 걸 그에게 맡긴 채 장소에 집중했다. 왕성하게 먹고 호기심도 왕성했다. 아무 모퉁이에서나 흥미를 끄는 것이 있으면 즉시 그쪽으로 이동했다. 벌써 길을 건너고 가게문을 밀고 들어가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그들은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다가 해가 진 뒤에 돌아왔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류의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까 김탁한 작가님 김탁한 작가님의 앵도의 시간 같은 경우엔 모든 게 분명해요. 작가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의도, 메시지, 그 스토리 너무 다 분명해요. 캐릭터. 근데 황정은 작가님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게 분명하긴 하거든요. 문장이 분명하긴 하죠. 어려운 문장 없어요. 없는데도 이 이게 아까 빙산 얘기했듯이 아래 뭐 깔고 있어요. 이게 대단하다는 건데 김탁한 작가님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얕고 가벼울 수 있어요. 누군가 보기엔 얕고 가벼울 수 있어요. 엉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황정은 작가님은 항상 뭔가 깔아 그게 안개처럼 잘 안 보여. 근데 저희가 지금 해석하면서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데 결국 이 밑에는 뭐가 있냐. 아이를 잃었어. 여행을 갔는데 즐겁지가 영어를 영어를 자기가 다 통역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아이의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긴밀하게 닿아 있죠. 그런 서사와. 그 안에는 무언가 열심히 보잖아요. 그거를 작가는 황정원 작가님은 디테일하게 아내가 뭘 보고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 독자들한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드러난 게 다가 아니죠. 그렇게 아내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여기 질문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아내는 왜 그렇게 집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앉았나. 근데 전 여기서 어떤 슬픔이 보여요. 이 강박에서 아내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 아내는 강박으로 자기의 불안을 달래고 있고, 이 아저씨는 이 영어를 하는데 영어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불안과 그 초조함과 그 애도와 이게 그러고 있다, 지금.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사실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아이였으면은 뭐 바깥에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지갑이 털리고 나야 아 이거 이거는 응, 위험한 세상이구나 알고 이제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일 때 이제 많이 이제 당했던 어떤 충격들이 혹은 이제 뭐 청년기 때 뭐 노년기 때 이제 당했던 충격들이 이제 굳어져서 하나의 어떤 인간상을 이제 굳건하게 보수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어, 저도 뭐 예전에 뭐 그런 미국에 대한 글을 또 읽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좌우를 뭐, 잘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소매치기, 응, 이런 이런 말을 그렇지, 들었는데요. 응, 근데 그것도 어느 동네에서는 어떻고 어떤 유럽에서는 어떻고 아, 그리고 자신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뭐 갖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어, 그 순수한 어떤 본질은 사실 그런 어떤 뭐 밤이나 뭐 위험한 동네나 혹은 이제 뭐 길거리에 이제 소매치기들이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은 여기 뭐 연고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뭐 내가 이제 뭐 경찰에 이제 신고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이용해서 주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모여드니까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불안이나 그런 불안의 지표가 과연 어떤 해골은 죽음, 청년은 삶, 음울하게 생긴 열두 제자 어, 이 시계탑에서 보여지는 광경이죠. 그게 또 상징적으로 또 드러나죠. 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응시하고 있는 그리고 막 굉장히 좀 창백하게 아내가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그 You better be kind 뭐 이렇게 하면서 be kind 하면서 저번에게 뭔가 너가 더 이제 뭐 카인드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를 하듯이 혹은 이제 뭐 자신의 어떤 동정심을 자극하듯이 혹은 내가 뭔가 불안의 지표를 상대방한테 알리면서 상대방도 나한테 이제 맞춰주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일련의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상당히 그런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균열들을 잘 음, 관찰하고 있다 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황정은 작가님은 그런 걸 정말 잘 쓰십니다. 무의식의 균열. 이게 어렵잖아요. 말로 해도 어렵잖아요. 무의식의 균열을 어떻게 쓸 건데. 황정은 작가님 소설을 보시면 됩니다. 305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마지막 거의 막바지 돼서 열차 탔는데 여권이 사라졌죠. 아내가 두고 왔어요. 호텔에. 근데 남편의 하소연이 이어지죠. 305쪽 맨 아래쪽 보시면 내가 그걸 챙기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폭발한 거예요, 지금. 그 밖에 내가 뭘 더 부탁한 게 있어. 그거 챙기라고. 가방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거 잊지 말라고. 그냥 그거 하나. 가방에 다 있잖아. 당신 칫솔, 화장품, 사탕. 다 있는데 왜 그건 없냐? 우리 내일 비행기 타야 돼. 그런데 여권도 영수증도 없어. 내가 이걸 다 설명해야 해, 사람들한테? 그런데 괜찮을 거라니. 당신은 괜찮지, 걱정이 없지. 내가 다 하니까. 당신은 잘 먹고 잘 자고, 어디서든, 호텔에서든 비행기에서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비위가 좋냐? 그렇게 멀쩡하게? 괜찮을 거라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쉬워, 모든 게? 이게, 이게 점점점으로 있잖아요, 이거? 읽으면서도 감정이 막 북받치는데, 정말 잘 썼다. 황정은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잘 써. 이런 북박치는 감정. 지금 이게 화를 참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가 났나 지금? 막 들끓어오르는 걸 이렇게 썼어요. 느껴집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이런 남편.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녀가 서글픈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하우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뭐 형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적절한 역할 분담인 게요, 사실은. 어, 사실 뭐 형이 이제 저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다 뭐 그냥 호텔 가든 뭐 비행기에서든 막 이제 막 하니까 뭐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이러고 이제 가면서 편하죠. 형이 이제 막 편하죠. 체크하고 막 편하죠. 이거는 뭐 호텔이 어떻고 뭐 체크하고 이거는 뭐 길거리 뭐 위험하니까 어떻게 체크하고 응, 그러니까 응, 군주의 덕목이거든요. 사실 그게 불안 다 체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정대로 이제 계획이 이제 틀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응, 응, 걱정하고 이제 하는 게 응, 그 옆에 있는 동승자는 편해요. 응, 편하죠. 옆에서 다 걱정해주고 다 체크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제 같이 가게 되면은 한 명은 좀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지만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 지표를 순조롭게 잘 이어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짜는 어, 그런 옆에 있는 동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잘 표현했고요. 이런, 불안과 분노, 이 무의식들을. 결국 이제 마지막 장면도 충격적이에요. 남편은 그 가방을 난폭하게 막 뒤집었다가 다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아내는 되게 소극적으로 반응해요. 그녀가 넋놓은 듯한 표정으로 그걸 보았다. 그는 가방과 그녀를 내버려 두고 통로를 마저 걸어갔다. 화가 난 거죠, 지금. 근데 이러고 이제 갔는데 아내가 사라지죠. 아내는 사라져 버려요. 307조에 보면, 그는 소스라쳤다. 아내가 사라, 사라졌네? 아내가 열차 타고 가버렸네? 응. 열차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지? 그래서 다시 그 아내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남편. 근데 이 마지막 장면도 참 영문한데 잘 안 되는 영어로 excuse me, I 하면서 I lost, no no missed lost 이러잖아요. 이분은 참 영무원들의 가슴에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한 명은 여자, 다른 한 명은 남자. 그들은 숨을 헐떡이는 동양인 남자를 무심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끝나요. 동양인 남자 일 뿐이에요. 그 남자는 씁쓸한데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세요? 이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I lost no missed lost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외국에 가면은 이제 잘 이제 얘기를 잘 못하는 어,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이제 공항에서 시드니에서 멜버른 이제 가는 표를 놓쳐서 아이고야.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이미 그냥 포기했어요. 처음에 어, 5시인가 6시 비행기인가 그래서 시드니 공항에서 망했다. 이거 택시 타도 이거는 절대 못 간다. 어, 새로 이제 그냥 사야겠다. 그래서 이미 다 이제 요양사 이제 티켓 뭐 어디 아일랜드 뭐 토마스 기차 먹으러 가고 뭐 다 끊어놓은 거라서 안 갈 수는 없어서 일단은 그냥 가긴 했는데 확실히 돈이 진짜 거의 한 비행기 값만 몇백이 들었죠. 와, 진짜 비행기 값이 엄청나네요. 당일날 그냥 바로 그냥 끊는 거라서 아무튼 그것들도 생각이 나면서요. 아무튼 그 여기에서 이제 어, 굉장히 이제 불안한 어떤 표정으로 그리고 수모얼떡이는 그냥 동행인 남자들을 무심한 얼굴로 바라보는 때일 아니니까 뭐 그리고 그런 음. 사람들 맨날 다 걱정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근데 바라보 저는 이제 잠시 이제 오늘 했던
소설들의 주제를 다 보면 유독 그러니까 뭐 김희설 작가님은 인테리어잖아요. 네. 새집 인테리어 이제 주제로 잘 쓰셨고, 아니 뭐 앵두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론 어떻게 보면 김탁관 작가님의 내면적 갈등 소설론 어떻게 보면 그런 윤영 작가님은 이 뭐 여러 참사를 대하는 마주하는 윤영 작가님과 정찬 작가님은 통하는 게 있어요. 두 번 다 참사에 대해 쓴 거니까 결국 예방하든 아니면 그거의 슬픔을 애도하든 추모하든. 근데 이게 다 좀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설들은 그러니까 소설가마다 주제 의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작가는 캐릭터를 그리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어떤 주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든지 공공적인. 근데 황정은 작가님은 나름의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무의식. 그러니까 이런 작가도 필요하거든요. 황정은 작가님만이 이렇게 구축한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한 지점들 인데 이런 지점 정말 잘 쓰세요, 황정은 작가님. 그래서 전 되게 좋아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역을 쓸 것인가, 어떤 주제로, 이런 게 항상 고민이 되죠. 하우스트님은 어떤 주제로 써 오셨고 앞으로 또 쓰고 싶으신가요? 이거 보니까 또 쓰고 싶은 어떤 장면이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응, 이제 새로운 어떤 비행기를 끊어야 되는데 막 버벅인 거예요, 제가. 응,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말도 못하고 외국인이 그리고 막 시간 뭐 비행기도 이제 제때 못해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어, 쓰라린 어떤 뭔가 제 어떤 아픔이 또 이제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어, 뭔가 굉장히 뭐 하는 데 있어서 어, 뭐 좋은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보통 뭐 장면, 어떤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소설가 중에서. 다양하죠, 소설 쓰는 법은. 일단 여기까지 또 네, 하고요. 네. 네, 여기까지 그리고 하고. 또 재밌었던 게요. 말씀하세요. 어, 그 은행을 개설하러 가는데 제가 이게 뭐 이메일 주소가 이제 데스페라도다 보니까 막 이제 앞에서 사실 되게 웃는 거예요. 아, 너무 외, 이제 외국인들. 초딩스러울 거니까. 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뭐 상대방 재밌게 했으면은 좋지 하면서도 좀 쪽팔리긴 하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별 작품 총평만 하면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